삼성전자 실적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려보면 의심의 골짜기를 지나서 이제는 확신의 다리를 건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바닥을 찍었다가 아니라 상승의 가속 페달을 밟았다, 그래서 시작을 하는 그런 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체크해야 될 게 현재 실적 단계를 보시게 되면 어닝 서프라이즈하고 턴어라운드의 확정 단계에 있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지난 10월 14일인가요?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했죠.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영업이익이 한 12조 나왔으니까요. 시장 컨센서스가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한 10조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2조 나와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 전 분기 대비해서 한 150% 영업이익이 급증을 했죠. 실적 개선 사이클에 본격적인 진입을 확인했다고 할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 있었던 주요 원인을 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반도체 부분 쪽에서의 흑자 전환하고 실적의 폭발적인 개선이 핵심으로 어떤 영업에 있어서의 이익이 잘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볼 거는 실적 개선의 쌍끌이 엔진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영업이익 12조 원의 핵심 동력은요, 단연 반도체예요. 그동안 실적을 끌어내렸었던 반도체가 이제는 쌍끌이 엔진이 돼서 돌아왔다는 거죠. 쌍끌이 엔진, 첫 번째 엔진은 메모리 슈퍼사이클인 거죠. 서버용 고용량 D램이라든지 또는 SSD의 수요가 AI를 등에 업고 폭발하면서 D램과 낸드 가격이 예상보다 빠르게 반등했으니까요. 그러면서 재고 부담이 확 줄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로 인해서 형성된 거죠. 두 번째 엔진은 HBM입니다. AI 시대의 황금알이죠. HBM의 매출 출하량이 급증을 하고 있는데요. HBM3 2단 같은 고부가 제품 공급이 본격화되면서 반도체 부품의 수익성을 어떻게 보면 퀀텀 점프 시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갤럭시 Z 시리즈의 흥행에 힘입어가지고 모바일 부분이 탄탄하게 실적을 받쳐주고 있는 것 역시 그동안 이제 실적에 잡음이 되었던 파운드리 적자 폭도 최근 대폭 줄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2025년 10월 현재 삼성전자의 실적 단계는 반도체라고 하는 강력한 메인 엔진이 다시 점화되고 있고 거기에 HBM이라고 하는 터보 엔진까지 장착한 상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증권가에서 벌써 2026년에 영업이익을 60조까지 지금 현재 보고 있어서 삼성전자 앞으로도 계속 기대가 되는 그러한 행보를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반도체 시장이 슈퍼사이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나요? 지금 시장의 열기가 그야말로 굉장히 불타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이 12조 원을 넘으면서 이후에 모든 시선이 지금 한 곳으로 쏠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슈퍼사이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단순한 가능성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새로운 슈퍼사이클의 초입에 들어서 있고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어떻게 보면 구조적 슈퍼사이클이라고 할까요? 구조적 슈퍼사이클로 진입하고 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유를 한번 따져볼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수요의 질이 다릅니다. 과거의 슈퍼사이클은 잘 아시는 것처럼 PC라든지 스마트폰, 이건 B2C거든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이걸 안 사주게 되면 도태되거나 아니면 크지 못했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은 AI 혁명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B2B라는 거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생존을 건 투자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만일 AI 투자를 멈춘다라고 하면 경쟁에서 뒤처지겠죠. 그래서 수요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라는 거죠. 경기가 조금 나쁘다고 이 투자를 멈출까요? 저는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 이유는요, 돈의 흐름이 바뀐 것 같습니다. AI 전쟁의 핵심의 무기는 바로 HBM인데요. HBM이 기존의 D램 가격보다 5배에서 많게는 7배 비싸게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없어서 못 파는 시장이 지금 열렸으니까요. 공급이 수요를 절대 못 따라가고 있죠. 지금 삼성전자 실적이 바로 그 증거죠. 드디어 HBM에서 돈을 벌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신호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P하고 Q가 동시에 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도 뛰고 있고 물량도 뛰고 있다는 거죠. HBM 같은 비싼 고부가 제품이 시장을 앞에서 끌어올리고 있고 AI 서버가 늘어나면서 일반 D램 수요까지 뒤에서 밀어주고 있는 그런 형국이니까요. P하고 Q가 동시에, 그리고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 이걸 우리는 한마디로 슈퍼사이클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잖아요. 2025년 현재 우리는 거대한 슈퍼사이클의 서막을 목격하고 있고 이번 3분기 실적은 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에 불과합니다. 진짜
본 게임은요, 제가 생각할 때는 2026년에 펼쳐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차이는 어떤 부분에서 생기고 있나요? 최근 발표된 3분기 실적을 좀 보면 두 회사 모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잠정 분기 영업이익이 한 11조 정도 나오고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할 걸로 예상하고 있고, 삼성전자 역시 12조 기록하면서 왕의 귀환을 알렸다고 할까요? 그런데 이제 숫자는 비슷한데 왜 이렇게 시장의 평가는 엇갈리는지, 왜 지난 1년 동안 SK하이닉스는 AI의 황태자로 불리고 삼성은 추격자의 이미지가 강했을까요? 핵심은 딱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HBM 아닐까요? SK하이닉스가 HBM 시장을 선점했죠. 지난 1, 2년은 그야말로 AI 혁명이었는데 엔비디아의 GPU가 불티나게 팔렸고 GPU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엔비디아의 수요가 폭발했으니까 SK하이닉스가 바로 이 HBM3 그리고 HBM3E 시장을 사실상 독점했습니다. 엔비디아 물량의 75% 이상을 하이닉스가 공급했다라는 보고서도 있으니까요. HBM 기존의 D램보다 가격이 한 5배에서 많게는 7배까지 굉장히 비싼 고부가가치 제품인데,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하나만으로 3분기에 11조가 넘는 영업이익을 낼 수 있었던 거고, 심지어 지난 2분기에는 사상 처음으로요 메모리 매출 자체를 삼성에 앞지르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으니까요. 이건 SK하이닉스의 어떻게 보면 완벽한 선택과 집중의 승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요, 솔직히 말해서 HBM에 뒤졌죠. HBM3의 어떤 엔비디아 퀄테스트가 지연되면서 2분기 기준으로 HBM 시장 점유율이 지금 한 17% 수준까지 밀렸으니까요. 그래서 3분기 실적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11조 원대고 대부분 HBM 포함한 메모리 부분으로 이루어졌는데, 삼성전자는 전체 이익이 12조 원 나왔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반도체 부분의 영업이익은 약 5조에서 6조 정도로 추정됩니다. 반도체 본업의 이익만 놓고 보면 하이닉스가 삼성을 거의 2배 차이로 압도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난 1년간 두 회사 실적 차이를 만든 가장 큰 원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사업 포트폴리오입니다. 사업 포트폴리오인데요, 반도체 이익은 하이닉스가 2배거든요. 근데 전체 영업이익은 삼성이 왜 높을까요? SK하이닉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퓨어 반도체 플레이어예요. D램과 랜드, 즉 메모리의 모든 건 그런 회사죠. 이번에 HBM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대박이 터졌기 때문에 상승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을 잘 낸 거지, 만약에 메모리 시황이 꺾였다라고 하면요 회사 전체가 휘청거렸겠죠. 근데 이제 반면에 삼성전자는 종합전자제국이라고 표현할까요? 3분기에 삼성이 12조 원의 이익을 낸 건 반도체 말고도요 스마트폰, 가전, 디스플레이, 이 모든 부분들이 탄탄하게 받쳐줬기 때문이거든요. 특히 삼성 반도체 부분 안에서도 두 가지 복구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복구 일어나는 거 첫 번째는 파운드리 부분의 적자폭이 드라마틱하게 줄고 있다는 거. 두 번째는 HBM에서는 밀렸지만 PC라든지 일반 서버용 D램 시장에서는 다시 슈퍼사이클에 진입다라는 두 가지 분야가 삼성이 다시 일어서는 그런 복구가 되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그래서 명확합니다. 삼성전자가 차세대 HBM4 경쟁에서 하이닉스하고의 격차를 좁힐 수 있느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HBM 외에 낸드 플래시 같은 다른 부분에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게 두 거인의 다음 승부처가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경쟁력에서 삼성전자가 가진 강점은 무엇인가요? 삼성전자의 경쟁력은 단순히 메모리 하나에 국한되지 않는데요, 바로 세트 플레이어가 가능하다고 하는 점이죠. 세계에서 유일하게 메모리,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설계까지 모두 가진 기업이 삼성전자의 진정한 무기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몇 가지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부분을 체크할 거냐면, 첫 번째 강점은 사실 AI 반도체 시장의 진정한 게임 체인저는 턴키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일괄 생산이에요.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같은 빅테크들은 자신들만의 맞춤형 AI 칩을 원하잖아요. 이 AI 칩을 만들려면 칩을 설계하고 거기에 일명 HBM을 붙이고 하나로 합치는 첨단 패키징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TSMC를 보면 파운드리만 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를 보면 메모리만 하고 있죠. 하지만 삼성전자는 이 세 가지를 모두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기업인 거죠. 고객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고객 입장에서 여러 회사를 거치면서 발생하고 있던 복잡한 공급망 리스크가 사라졌습니다.
사라진 거고 칩 개발 기간이 이렇게 되면 한 20% 이상 단축이 되고 있거든요. 이 원스톱 솔루션은 차세대 AI 칩을 개발하는 빅테크들에게 엄청난 매력으로 될 수밖에 없다. 이미 일본의 AI 기업인 PFN 같은 경우에는요, 2나노를 기반으로 한 AI 가속기 턴키 수주를 성공시키면서 잠재력을 입증했으니까요. 두 번째로 강점은 차세대 기술인 HBM4의 승부수를 띄우고 있다는 거죠. HBM의 핵심은 메모리 다이 아래에 깔리는 로직 다이를 4나노 공정으로 생산한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이었잖아요. 근데 HBM의 성능과 전력 효율을 극적으로 끌어올리는, 어떻게 보면 이 생산 공법이 게임 체인저의 기술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경쟁사들은 여전히 기존 공정을 사용하는 것에 비해서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기술력을 HBM에 직접 연결해서 더 높은 집적도라든지 또 속도라든지 전력 효율을 현재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HBM4 양산 시기를 2026년으로 목표로 지금 차세대 AI 시대의 표준을 선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나 강점이 아닐까 싶고요. 세 번째 강점은 범용 메모리를 통한 강력한 캐시카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 메모리가 당장의 수익성을 끌어올린다라고 하면 범용 D램과 낸드 플래시의 생산력은 삼성전자의 어떻게 보면 든든한 방어막이자 현금 창출력이니까요. 올해 3분기 삼성전자가 범용 D램과 낸드의 수요 폭증 덕분에 SK하이닉스를 제치고 전체 메모리 시장 매출 1위를 다시 되찾았으니까요.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면 단거리 레이스인 HBM3에서는 SK하이닉스의 밀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 시대는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을 아우르는 어떻게 보면 마라톤인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가진 원스톱 턴키라고 하는 독보적인 종합 반도체 기업의 강점과 그리고 4세대 HBM4에서의 승부수를 고려할 때 삼성전자는 AI 반도체 전체의 최종 승리 후보임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가 10만 전자로 불릴 만큼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나요? 삼성전자를 향한 발판은 이미 강력하게 마련되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속도의 문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주요 증권사들이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10만 원에서 심지어 13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삼성은 이게 이제 뒷받침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10만 전자의 여건이 마련됐다고 보는 근거는 구조적인 부분들이 강력한데요. 저는 이거를 트리플 크라운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트리플 크라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메모리 수익의 질이 개선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동안 삼성전자의 발목을 잡았던 건 경쟁사 대비해서 HBM 시장 선점 지연이었죠. 하지만 최근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난 3분기 실적에서 HBM 출하량이 직전 분기 대비해서 100% 이상 급증하면서 메모리 부분의 수익성 개선에 크게 기여했으니까요. 또한 HBM은 일반 D램에 대비해서 가격이 적게는 5배에서 많게 7배까지 굉장히 비싼 고마진 제품이잖아요. 고마진 제품의 판매 확대는 단순한 매출 증가를 넘어서 반도체 부분 전체의 영업이익률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리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으니까요. 두 번째 조건은 파운드리 쪽에서의 적자폭 감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두 번째 숙제는 파운드리 부분의 대규모 적자였잖아요. 메모리 호황에도 불구하고 파운드리가 전체 실적의 발목을 잡는다라고 하는 우려가 컸는데, 하지만 AI 칩 설계 수요 증가, 거기에 2나노 3나노 같은 첨단 공정 기술의 안정화 덕분에 파운드리 가동률이 상승하고 있으니까요. 세 번째 조건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 사이에서 가장 저평가된 종목 중에 하나라는 점이 투자 매력을 더하고 있는데요. 2026년 삼성전자 매출을 최근에 나온 보고서를 토대로 보게 되면 한 350조의 영업이익이 50조에서 60조를 기록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2018년 이후에 8년 만에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걸로 보고 있는 거죠. AI, 메모리, 폴더블 폰 같은 전 부분의 호조가 전제가 된 그런 전망이기 때문에 굉장히 밸류에이션에서의 매력적인 포인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현재 삼성전자의 PBR은 역사적으로 보면 최하단에 가깝습니다. 실적 개선 기대감이 현실화될수록 주가는 이 저평가 구간을 벗어나서 펀더멘탈에 맞는 정상적인 수준으로 빠르게 회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10만 전자 단순한 꿈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HBM의 수익성 개선,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의 리스크 해소, 역사적인 저평가 매력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엔진이 동시에 가동되기 시작했죠. 이제는 AI 슈퍼 사이클이라고 하는 거대한 파도를 타고 10만 전자라는 새로운 레벨로 진입할 준비가 끝났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서도 투자자가 유의해야 할 리스크는 무엇이 있나요? 최근에 뉴스를 보시게 되면 온통 뭐 AI다, HBM이다, 그리고 슈퍼사이클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오르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대장주의 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유의해야 할 핵심 리스크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지나친 과잉 투자로 인한 공급 과잉 위험이죠. 지금 반도체 시장은 모두가 더 많이 또는 더 빨리를 외치면서 막대한 투자를 쏟아붓고 있거든요. 특히 AI 수요에 맞춰가지고 HBM 같은 첨단 메모리 분야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반도체 사이클은요, 호황이 있으면 반드시 조정이 왔다라는 거죠. 지금 전 세계가 너도 나도 캐펙스를 확대하다 보면 2026년 이후에는 일시적인 과잉 공급 리스크가 언제든지 고개를 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는 특히 가격 변동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수요가 조금만이라도 꺾이게 되면 예상보다 투자가 빠르게 집행되고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TSMC조차도요, 2025년 설비 투자를 전년 대비해서 줄이면서 조절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 이런 거인의 움직임에서 우리는 신중함이라고 하는 힌트를 얻어야 하지 않을까요? 둘째는 바로 기술의 함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의 슈퍼사이클을 이끈 건 HBM 같은 첨단 메모리하고 파운드리 기술이거든요. 그런데 이 첨단 기술은 막대한 투자 그리고 최고 수준의 인력 요구하고 있는데, 인건비나 또는 뭐 설비 투자 비용이 급등하면서 TSMC의 영업이익률마저 하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최근 들어서 들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겠죠. AI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선도적 위치를 지키려면 매년 천문학적인 R&D와 시설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만약 후발주자가 빠르게 기술을 추격하거나 또는 우리 기업이 첨단 패키징 기술 같은 차세대 기술 경쟁에서 잠시 주춤한다, 그 투자 비용 부담은 고스란히 기업의 이익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리스크 관리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거시경제입니다. 반도체는 사실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죠. 아무리 AI가 좋다 해도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 버틸 장사가 없겠죠.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고 안 사면 끝이니까요. 2025년 10월 미국 연준이 금리를 계속 확실하게 내릴까요? 아직도 고금리 기조가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가는 여전히 불안하죠. 고용은 심각한 수준이니까요. 거기에 미중 갈등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통해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이런 매크로 변수가 시장을 덮치면 사실 슈퍼사이클이고 뭐고 없습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타격받는 건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AI라고 하는 나무에만 집중하지 마시고요. 금리나 또는 환율이나 또는 국제 유가나 미중 관계 같은 큰 숲을 항상 함께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분명 슈퍼사이클은 큰 기회는 맞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이라든지 또는 기술 경쟁이라든지 거시 경제라는 세 가지 리스크를 인지하시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술력과 재무 건전성이 확실한 선도 기업에 집중하는 선별적인 투자가 여러분들의 이 파도를 타는 투자에 있어서 승리의 기림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AI가 이제는 실제 공간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대표님, 로봇 산업은 지금 어떤 단계에 와 있다고 보시나요? 요즘 투자자들의 관심이 온통 인공지능 반도체, HBM 같은 사이버 공간의 두뇌에 집중하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AI 두뇌가 이제 실제 공간으로 뛰쳐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 핵심이 바로 로봇 산업이니까. 지금 로봇 산업은 본격적인 상업화 그리고 대중화의 초입 단계에 진입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 몇 가지를 설명드려보면, 첫 번째는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는 거죠. AI가 실제 공간으로 확장되면서 로봇 산업은 지금 성장 초기 단계에 확실하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로봇이 단순 반복 작업만 하는 상업용 로봇 주력이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AI 기반의 지능형 로봇이 시장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한국은 이미 로봇 밀도가 세계 1위일 정도로요, 제조업 자동화에서는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의 성장은 서비스 로봇이 주도할 거라고 하는 거죠. 고령화하고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돌봄 로봇이라든지 또는 서빙 로봇이라든지 물류 로봇, 의료 로봇 같은 전문 서비스 로봇 시장은 연평균 25%가 넘는 고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고, 로봇이 공장을 넘어서 가정, 병원, 식당, 물류 창고 같은 실제 공간으로 확산되고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AI하고의 어떤 융합인 것 같습니다. 로봇이 성장 초기 단계로 들어선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AI하고의 어떤 융합이죠. 최근에 생성형 AI의 핵심은 대규모 언어 모델이 로봇에 적용이 되면서 로봇이 단순히 정해진 프로그램만 수행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음성 명령을 이해하고요. 물리적인 환경을 인식을 하고 또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움직이는 정말 지능형 로봇으로 진화를 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국내 대기업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퉈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뛰어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거든요. 인간하고 유사한 형태로 다양한 환경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범용 로봇이 상용화가 되면 로봇 시장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정부도 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현장 활용을 위한 규제 완화도 본격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세 번째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부상인 것 같아요. 올해 초에 CES 2025를 뜨겁게 달궜던 키워드 기억하십니까? 바로 피지컬 AI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AI의 종착역은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그 CES 2025에서 못을 박았으니까 이건 그야말로 꿈의 영역이자 궁극의 시장인데요. 테슬라의 옵티머스 들어보셨죠? 구글의 RT2, 엔비디아의 프로젝트 구르트까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왜 여기에 목숨을 걸까요? 공장이나 물류창고, 심지어 서비스 현장의 인간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솔루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로봇 산업은 1, 2년짜리의 테마가 아니고요. 반도체 2차 전지가 그랬듯이 최소 10년을 내다보는 메가 트렌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글로벌 로봇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전망되는 성장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현재 글로벌 로봇 시장은 그야말로 폭풍 성장을 예고하고 있고 정말 눈이 휘둥그레질 만큼 굉장히 큰 수치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성장률이요 46%에 달하는 놀라운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2034년 되면 3,700억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 치면 약 한 500조 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성장은 단순히 숫자를 넘어서 산업 전반의 대변혁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의 산업용 로봇 시장만 해도 2033년까지 한 2,300억 달러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니까 전체 로봇 시장의 성장세는 굉장히 가파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폭발적인 성장은 단순히 기술의 발전만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한 세 가지의 강력한 엔진이 로봇 시장을 밀어주고 땡겨주고 그러면서 올라오고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요. 세 가지의 강력한 엔진, 첫 번째 엔진은 인구 구조의 변화인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고 특히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은 노동인구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 바로 로봇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특히 의료라든지 물류 그리고 이제 서빙 같은 노동 집약적인 서비스 분야에서 로봇 도입은 선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생존의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요. 두 번째 엔진은 AI 기술의 혁신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제 로봇은 더 이상 단순 작업만 하는 바보가 아니죠. AI, 특히 언어 모델이 로봇의 두뇌가 되면서 로봇이 환경을 스스로 인식을 하고요. 복잡한 작업을 자율적으로 수행을 하고 또 인간과 자연스럽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이런 스마트 로봇의 등장이야말로 시장의 폭을 완전히 넓히는 게임 체인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엔진은 정부 정책과 대기업들의 투자인 것 같아요. 로봇 산업은 이제 국가 간의 첨단 산업 경쟁의 핵심이 돼버렸거든요. 한국 정부는 물론 중국도 보게 되면 향후 20년 동안 약 한 200조 원 넘게 로봇에 투자할 거다라고 하는 발표까지 했으니까 전 세계 정부하고 대기업이 정말 천문학적인 규모의 자금을 쏟아붓고 있죠. 규제 완화와 대규모 투자가 맞물리면서 시장 성장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상황이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처럼 대기업들도 로봇 사업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요. 각 기업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나요? 삼성전자는 로봇을 AI 반도체를 융합해서 차세대 먹거리로 명확히 설정을 한 것 같아요. 전략의 핵심은 가정과 인간에 있다. 삼성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국내 최고 기술력을 가진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최대 주주 지위를 확보하면서 휴머노이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으니까요. 단순 협동 로봇을 넘어서 미래 제조 공정과 또는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에 투입될
범용 로봇 시장을 선점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개인 맞춤형 서비스 로봇도 출시 예정에 있거든요. 올해 하반기에 공개할 예정에 있는 AI 로봇 볼리가 대표적인데요. 공 모양의 자율주행 로봇이고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사용자의 패턴을 학습을 하고요. 또 개인 맞춤형 비서 역할을 수행할 그런 예정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삼성의 강력한 스마트홈 생태계하고 또 AI 기술을 로봇에 결합한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이 가정과 인간에 집중을 했다라고 하면 LG전자는요. 로봇 사업에 가장 먼저 뛰어들었는데 B2B 상업용 그 서비스 로봇 분야에서 실질적인 매출을 내고 있는데요. 이미 클로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통해서 서빙 로봇과 물류 로봇 그리고 안내 로봇을 시장에 공급하면서 입지를 굳히고 있고 특히 물류하고 배송 분야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현재 고도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최근에 LG전자가 미국의 AI를 기반으로 하는 상업용 자율주행 로봇 기업인 베어로보틱스의 경영권을 확보하면서 상업용 로봇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어떻게 보면 한층 강화했다고 할까요? 이런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빠르게 성장하는 서비스 로봇 시장의 파이를 키우겠다라고 하는 전략이 LG전자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가전 제조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 가정용 청소 로봇, 산업용 로봇으로도 영역을 계속 넓히면서 산업용에서 상업용으로 그러면서 가정용 로봇까지 포트폴리오를 균형 있게 구축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닐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대차 그룹은 사실 로봇 산업은 이동의 혁신이라고 하는 그룹 비전과 직결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 수준의 로봇 기술을 보유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 게 핵심이죠. 이걸 통해서 사족 보행 로봇 스팟 그리고 휴머노이드 아틀라스의 기술 내재화를 달성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현대차가 이 로봇들을 단순히 판매하는 것을 넘어서 자동차 제조 공정에 투입할 거고 그러면서 생산성을 극대화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로봇 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 배송, 미래 항공 모빌리티 같은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으로 확장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라고 현대차 그룹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 기업인 오픈AI가 피규어 AI와 함께 BMW 공장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했다고 합니다. 이 사례가 상징하는 변화는 무엇일까요? 오픈 AI하고 피규어 AI가 BMW 공장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한 사례는 이거야말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미래 산업과 또는 주식시장의 거대한 변곡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례가 상징하는 변화의 본질은 단순히 로봇 몇 대가 공장에 들어갔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범용 인공지능이 물리적인 현실 세계로 진출했다라고 하는 선언과도 같으니까요. 그동안 AI는 소프트웨어, 데이터 속에서만 존재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피규어 AI의 휴머노이드 로봇인 피규어 02라고 하는 인간의 신체 구조를 닮은 몸을 얻은 거죠. 그리고 이 몸의 두뇌 역할을 오픈 AI의 고급 AI 모델이 맡고 있으니까요. 기존 산업용 로봇은 특정 작업인 이를테면 용접이나 도색 같은 일만 하도록 프로그램됐거든요. 하지만 피규어 02는 사람처럼 두 팔을 가졌고 두 다리를 가졌고 카메라하고 AI를 이용해서요 환경을 인식을 할 거고 언어로 지시를 할 거고 그 언어로 지시된 걸 이해하고 그런 다음에 스스로 작업을 계획하고 실행하니까요. 그러니까 마치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만능 노동자가 탄생한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제조업 혁신의 게임 체인저인 것 같아요. BMW가 자동차 생산 라인이라고 하는 가장 복잡하고 정밀한 현장에 로봇을 투입했는데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노동력 부족 해소와 생산성의 극대화인 것 같습니다. 인건비 상승과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은 전 세계적인 문제죠. 휴머노이드 로봇은 인간이 하기 힘들어하거나 또는 위험하거나 반복적인 작업을 대체하면서 생산성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BMW는 이미 이 로봇이 정밀한 판금 부품 주입 같은 고난도 작업에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테스트를 마쳤으니까. 또한 휴머노이드는 인간 중심의 기존 공장 인프라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거든요. 특별한 설비 변경 없이 작업을 할 수 있는 생산 시스템의 어떤 유연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거죠. 로봇을 위한 공장이 아니라 사람이 일하는 공장에 로봇이 투입이 되는 거죠. 세 번째 변화는 주식시장 슈퍼사이클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 핵심은 이 변화는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향후 10년을 지배할 거대한 슈퍼사이클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죠. BMW 외에도요, 벤츠, 아마존도 로봇 도입을 가속하고 있고 휴머노이드 로봇 대량 생산 시대가 열린다라는 그런 얘기가 지금 속속들이 나오고 있고 로봇 본체를 만드는 기업
또는 정교한 움직임을 구현하는 감속기, 서버모터, 액추에이터 같은 핵심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아무래도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AI를 구동하는 고성능 AI 기업들의 수요는 끝없이 솟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인공지능이 소프트웨어 영역을 넘어서 하드웨어 영역을 지배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명확한 신호로 판단하고 있고요. 과거에 보면 인터넷이라든지 스마트폰 혁명처럼 휴머노이드 로봇은 노동시장과 산업 구조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꿈이 아니라 현실에 투자할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도 관심이 큽니다. 내년 공장 투입과 이후 판매 계획 현실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앞서 BMW 공장에 투입된 로봇을 패러다임의 전환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는 스케일이 다릅니다. 이건 산업혁명 자체를 노리고 있으니까요.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을 했어요. 2026년에 대량 생산을 시작한다. 수만 대가 아니라 10만 대를 만들겠다. 가격은 2만 달러 정도 될 거다. 그러니까 3천만 원 정도 안 되게 팔겠다, 이렇게 공언했거든요. 심지어 옵티머스가 테슬라 가치의 80%를 차지할 거다라고 하는 정말 천문학적인 비전을 제시했으니까요. 우리는 사실 여기에서 머스크 타임이라는 걸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스크가 말하는 일정은 사실 어떻게 보면 목표지 약속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방향은 맞지만 속도는 다르다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보는지 몇 가지 근거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근거는 내부 투입부터 늦어지고 있다는 거죠. 머스크의 당초 계획은 올해 수천 대의 옵티머스를 테슬라 자체 공장에 쫙 투입하는 거였죠. 근데 현실은 어떨까요? 최근 보고서를 보면 공장에 투입된 수량은 수백 대 수준에 그치고 있으니까요. 연말까지 수천 대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라고 보는 게 중론입니다. 심지어 내년 초에 1만 대를 내부적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계획은 사실 폐기가 됐다라고 하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으니까요. 두 번째 부분은 기술적 난제가 여전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옵티머스가 범용 로봇이 되려면 사람 손처럼 정교한 작업이 가능해야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공개된 젠3 같은 경우에 C제품 디자인은 거의 완공됐다고 하지만 가장 핵심인 손의 정교한 움직임 그리고 내구성 확보는 여전히 애를 먹고 있다는 게 정설이니까요. 세 번째 핵심은 인력이 이탈했다라고 하는 아주 뼈아픈 대목입니다. 지난 6월이죠. 옵티머스 프로젝트를 이끌었었던 핵심 기술 임원이 퇴사했죠. 이렇게 중대한 프로젝트의 야전 사령관이 전장을 떠났다? 내부적으로 뭔가 삐걱대고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신호 아닐까요? 결론을 보면 2026년 공장 투입은 됩니다. 하지만 수만 대의 대량 투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수백 대 또는 수천 대의 시범적인 투입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2026년 외부 판매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공장에 제대로 못 넣는 로봇을 2만 달러에 판다라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니까. 게다가 최근에 테슬라가 젠3 부품에 대해서 대규모 발주를 넣기 시작했잖아요. 이 부품들이 내년 1분기에나 빠르면 1분기고요. 뭐 한 2분기 정도에 납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서야 대량 생산 준비를 시작했다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2026년 판매는 상징적인 수준일 거고요. 유의미한 매출이 찍히는 건 적어도 2027년 이후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BMW는 있는 로봇을 사서 쓰는 현실 투자를 선택을 했고요. 하지만 테슬라는 없는 로봇을 만들어내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꿈에 투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 초고령 사회로 들어섰습니다. 이런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로봇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앞서 우리가 BMW하고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투입을 다뤘는데요. 그건 생산성의 혁신이라고 하는 거대한 경제적 기회였죠. 하지만 이제 한국으로 눈을 돌려보면 초고령 사회 진입이라고 하는 또 다른 그리고 더 시급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수많은 언론과 보고서가 위기다, 재앙이다 얘기하는데 맞습니다. 일할 사람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부양할 사람은 폭증하는 인구 절벽에 있으니까요.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 거대한 명제 앞에 로봇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고요. 오늘은 이 로봇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꾸고 여러분들이나 저의 주식 계좌를 어떻게 바꿀지 핵심을 말씀드려보면, 첫 번째가 산업의 피가 바뀐다라는 거죠. 지금 당장 지방 공장을 가보시게 되면 젊은 사람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물류센터라든지 조선소 그리고 건설 현장은요, 사람이 없어서 공장이 안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이 노동력 공백을 메울 방법은 바로 로봇이고요. 앞서 말한 BMW라든지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은 제조업에 어떻게 보면 해답입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물건을 나르는 물류 로봇이라든지 또는 위험한 일을 대신하는 협동 로봇은
이제 있으면 좋은 게 아니라 없으면 망하는 생존 장비가 되었다라는 거죠. 둘째는요, 복지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고령 사회의 가장 큰 비용은 의료하고 돌봄이거든요. 1000만 노인을 누가 돌볼까요? 간병인 아니면 요양보호사, 이분들도 늙어가겠죠. 그러니까 공급이 수요를 도저히 따라갈 수 없습니다. 여기에 서비스 로봇이 투입이 되는데요. 병원에서는 의사의 손발이 되는 수술 로봇, 환자 재활을 돕는 재활 로봇, 이게 핵심이 될 거고, 가정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도와주고 식사를 할 수 있게 도와주고 또 24시간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돌봄 로봇 시장이 폭발적으로 열릴 수밖에 없겠죠. 세 번째는요, 일상의 풍경이 바뀌는 것 같아요. 식당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서빙 로봇이 돌아다니고 있죠.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로봇이 설거지도 할 거고요, 치킨도 계속 튀길 겁니다. 커피도 계속 내릴 거예요. 더 많이. 왜냐하면 그 일을 하는 젊은 알바생들이 점차 없으니까요. 이는 자영업 시장까지 로봇이 침투한다라고 하는 신호입니다. 한국의 초고령 사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핵심 열쇠는 바로 로봇에 있습니다. 노동력 부족과 돌봄 공백을 메우는 로봇은 더 이상 공상과학이 아니라 국가적 인프라죠. 이 구조적인 수요를 바탕으로 성장할 K로봇 관련주, 지금부터 선제적으로 투자해야 될 때 아닐까요? 저는 경제원탑 그리고 부자들의 공부방에서 매일 강의를 하고 있는 조진표 대표라고 하는데요. 경제원탑에서의 강의는 사실 특강 형태로 열리고 있습니다. 매달 10일, 20일, 30일에 특강 형태로 열리고 있는데 이 특강이 무료입니다. 근데 이 특강 안에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시황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장의 상황들을 말씀드리면서 그 시장 안에서의 종목, 어떤 종목을 보시면 좋을지 차트들을 그리면서 종목에 대한 전략을 세우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나면 다음 부분은 섹터 부분들도 선별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핫한 섹터는 반도체 섹터죠. 그래서 반도체 섹터를 콕 집어가지고 반도체 섹터 안에 퍼스트 클래스를 선정을 했습니다. 퍼스트 클래스는 반도체 종목 중에 그래도 대장주가 될 수 있을 만한 한 5종목, 6종목을 선정을 해 놓고요. 퍼스트 클래스로 선정된 종목들도 전략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 전략 말씀드린 이후에 그 퍼스트 클래스 종목에서 텐베거 종목이 될 수 있을 만한 종목 하나나 두 가지의 종목도 선정해서 전략까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내용 안에 코인도 저희가 방향성이라든지 또는 대응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시황, 섹터, 코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매달 10일, 20일, 30일에 저희 경제원탑에서 유튜브 비공개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검색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단 고정 댓글에 저희가 링크를 달아둘 거니까요, 경제원탑에 들어오셔서 로그인 하신 다음에 신청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별도의 링크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링크를 보내드릴 거니까요, 이 부분 참조하셔서 특강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경제원탑에 들어오셔서 참여해서 수익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